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수다 사회를 맡게 된 소설가 박향입니다. 더 좋은 수다는 부산 소설협회에서 만든 개간지 오늘의 좋은 소설을 독자들과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고자 처음 시도된 그런 자리인데요. 직접 작가들의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동료 작가분들 역시 또 한 사람의 독자로서 의견을 내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수다를 나눌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김경연 문학평론가님. 네. 네, 그다음 독자이십니다. 독자 패널로 나오신 권경희 선생님.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오늘의 좋은 소설 58호에 나온 소설들로 수다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58호에 함께 하신 작가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책날개에 나옵니다. 네, 먼저 김현 선생님은 1999년 한국 소설로 등단하셨고요. 대표 소설집으로는 너무 매운 감자 외에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다음 거미줄의 작가이신 서정아 선생님 2004년 부산일보로 등단하셨고 소설집으로 오후 4시의 동물원 외에 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같은 계절에를 쓰신 이미욱 작가님은 2005년 국제신문으로 등단하셨고요. 소설집으로 밤이 아닌 산책 외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는 피곤했을 뿐이에요를 쓰신 이태영 작가님은 2012년 실천문학을 통해 등단하셨고 소설집으로 그랑기놀이 있습니다. 그다음 겨울 언양을 쓰신 정미영 선생님은 2009년 한국 소설로 등단하셨고요. 소설집으로는 봄밤을 거슬러 외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개간지에 실린 순서대로 수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나오는 김현 작가님의 목욕하는 날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안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계실 수도 있고 또 오늘 그 토론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김경연 평론가님께서 줄거리랑 같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니까 네, 그렇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남포동을 참 찾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정겹고 근데 굉장히 좀 쓸쓸한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생각 밖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수다는 약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제 5편의 소설을 읽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조금씩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 아닐까 싶어서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느 외신에서 오징어 게임 그 성공 비결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예측 가능성과 독창성의 절묘한 결합이다. 그 절묘한 결합이 성공의 이제 이유다. 이런 이제 분석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는 뭐 아마도 드라마만의 성공 요인이 아니라 좋은 예술 작품의 보편적인 조건이 결국은 예측 가능성과 독창성의 절묘한 조합이 아닐까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지배하면 독자는 흥미를 잃고 그 작품을 읽거나 기억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거고 반대로 독창성이 과도하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는 있으나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내기에는 요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30년대 이상의 이제 오감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독창성이 너무 과도해서 이제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되다가 결국 독자들의 엄청난 반발로 이제 연재가 중단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독창성과 예측 가능성 중에서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예측 가능성보다는 이제 독창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라고 작가분들께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측 가능성에 지배되는 작품은 식상할 뿐이지만 독창성을 고민하는 작품은 그 불편한 낯설음으로 독자들의 뇌리에 오래
어떤 질문 하나는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뭐 독창성을 위한 독창성에 몰두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측 가능성과 독창성의 절묘한 조합을 늘 추구하되 그러나 뭔가 하나를 더 고민해야 된다면 독창성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의 좋은 소설 가을호에 실린 5편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근데 작가들 모두 예측 가능성과 독창성의 어떤 적절한 조화를 다들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게는 독창성보다는 예측 가능성에 좀 투항한 듯한 그런 작품들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설이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가족 서사 내지는 신변 서사의 범주 안에 조금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제 소재의 다양성이 조금 아쉬웠고 또 이제 대사회적인 어떤 문제의식이 조금은 더 치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얄미운 수다자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그 김현 선생님의 목욕하는 날이라는 작품을 이제 읽었습니다. 제가 김현 선생님 소설에서 가장 아주 특장은 노년의 문제에 늘 이렇게 깊이 있게 성찰하는 그런 서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목욕하는 날이라는 이 작품도 노년의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주인공은 노년의 인물이라기보다는 병든 노년 남성에게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 요양보호사입니다. 소설은 이 여성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남성 노인의 현실을 환기하는 한편 욕정과 애정이 모호하게 착종된 그런 욕망의 존재로 노년 남성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인물들이라고 하면 뭐 욕망도 없고 그런 존재로 재현되기 쉬운데 이제 김현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데 그 소설이 초점한 인물인 이 노년 이제 초점한 인물은 이 노년 남성의 욕망이라기보다는 초점한 것은 이 욕망 앞에서 갈등하는 여성 요양보호사입니다. 미혼모로 딸을 홀로 부양하면서 신선한 삶을 이어온 이제 그녀에게도 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은 의지하고 배려하는 존재들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손익계산이 아주 분명한 그런 비정한 존재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은 가족 대신 이 여성 요양보호사 그 주인공 인물에게 애정을 호소하고 또 의지할 곳 없는 여성 인물은 노인의 제안에 이제 동요를 합니다. 함께 살자고 이제 제안을 하거든요. 이제 그 제안에 이제 동요를 하죠.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소설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외다리를 딛고 일어서서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 비둘기를 마지막에 이제 이 여성 인물이 보면서 결국 이제 그녀는 애정 없이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홀로 서는 존재로 삶을 굳건히 버텨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이 소설이 이제 반가족주의 이른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주요한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주의를 이제 대항하는 저항하는 그런 반가족주의적 서사로서도 또 여성의 주체적 삶을 재현한 서사로서도 혹은 노년 서사로서도 또는 여성의 돌봄 노동을 문제화한 서사로서도 사실은 그 어느 부분도 조금 더 철저하게 좀 치열하게 부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다양한 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이 김현 선생님의 소설이 전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문제도 치열하게 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좀 소박하게 마무리된 그런 서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의 뭐 개인적인 독후감이라 저는 이제 그렇게 읽었는데 독자분들은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가분이 오시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외람되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저의 이제 개인적인 독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좋은 소설 58호에 실린 소설들이 소재의 다양성이라든지 문제의식의 어떤 치열함 같은 그런 고민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과 함께 먼저 소설인 김현 선생님의 목욕하는 날이 어떤 좀 더 여성의 주체적인 삶이라든지 또는 반가족주의적인 서사라든지 하는 그런 우리가 문제의식으로 들고 일어설 만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설을 쓸만하게 좀 더 치열하게 파고들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권경희 선생님은 어떻게 이걸 읽으셨는지 우리 오늘 독자 대표로 오신 권경희 선생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독자로서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현 선생님의 목욕하는 날을 보니까 우선에 저는 이제 표현 부분을 보면서 소설가들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잘 잡아낼까 해서 아주 재밌는 18쪽에 보면 언젠가부터 노인의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노인과 나의 줄다리기, 설렘이라고 하기엔 무겁고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도 적당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정말 소설가들은 다른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흐름, 쉽게 이렇게 담담한, 어떻게 보면 아주 담담한 그런 소설들이 제게는 그 윤 여사가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윤 여사의 형편, 가족, 노인의 가족,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삽입돼 가면서 한편의 그 소설을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윤 여사의 내면적인 갈등, 그러니까 안락한 삶을 살까 말까, 그냥 노인과 같이 살아 마라 하는 이 내면의 갈등이 조금 더 많이 좀 치열하게 선명하게 부각되었으면 독자들로 하여금 약간의 긴장감, 어떤 그런 텐션의 어떤 그 맛을 막 느끼면서 하는 그런 재미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와 수급자 간의 그 관계를 저로서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간병사나 요양보호사들은 여자일 때는, 그 환자분이 여자일 때는 여자가 주로 가서 목욕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수급의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그 간병사, 보호사님들의 어떤 어려운 점이 있겠구나 하는 그걸 좀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쪽에 보면 욕조에 온천수 성분 소금, 그 다음에 라벤더 향 바디 스크럽을 준비하는데 노인이 소금과 스크럽을 좋아하는 게 저는 살짝 이 노인은 정말 세련된 보기 드문 노인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여성 취향적인 이런 부분이 살짝 일반적인 노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노인 설정이 저는 약간 어색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이 요양보호사를 여성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성폭력의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떤 여성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분명히 이 책에, 이 작품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의 대처 방안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어떤 교육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조금 더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는 굉장히 이 김현 선생님께서 요양보호사 일을 해보지 않으셨을 텐데 굉장히 섬세하게 또 아주 꼼꼼하게 그 요양보호사 일을 묘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닌데
어떤 누군가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집안이라든지 방안을 굉장히 촘촘하게 묘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갈까요? 네, 서정아 선생님의 거미줄입니다. 네, 이제 서정아 선생님 거미줄, 제가 줄거리를 말하려고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네, 제가 오늘 줄거리와 더불어 네,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네. 소개하려고 했지만 예, 예. 네, 저의 수다에 선생님께서 오늘 줄거리가 포함되어 아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서정아 선생님 거미줄이란 작품 잘 읽었습니다. 이제 역시 이제 좀 낭만적 가족주의 신화 이런 것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가족 소재의 서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소설은 이제 1인칭 주인공인 나의 이제 이혼 과정을 이제 서사적인 골격으로 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고아로 성장을 했는데 이 고아로 성장한 나는 가족이라는 따뜻한 안식처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소망으로 경준이라는 남성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준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의 시가죠, 시가. 그런 시가의 가족들과 이제 엮이면서 자신이 가졌던 그 환상, 그 이제 따뜻한 안식처가 가족일 것이라는 그 환상이 그것이 결국은 이제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녀가 이제 경험한 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외롭고 위태로운 그녀를 잡아줄 이제 이게 작품 속의 표현인데 단단한 밧줄이 아니라 얇고 끈적거리는 거미줄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설은 이와 같이 가족주의의 허구를 폭로하는 동시에 또 다른 가족의 의미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주인공 인물에게는 고아원에서 만나서 그녀를 내내 따뜻하게 지켜준 진경 언니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 이 진경 언니가 있었지만 이제 그 진경 언니가 뭔가 이렇게 뿜어내는 무슨 외로움 내지는 우울감, 또는 이제 진경 언니가 자신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과 함께 그녀와 일종의 이제 거리두기 같은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경 언니가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들면서 그녀를 가족이 아닌 존재로 이제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이 주인공 인물인 이 여성은 진경 언니가 바로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해왔던 진정한 안식처, 곧 진정한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진경 언니는 이제 소설의 말미에서는 이제 사망을 하는, 이렇게 자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이 서정아 선생님의 소설 역시 이제 이렇게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모순을 폭로하는 그런 이제 여성 서사 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대한가족, 이 진경 언니라는 인물을 통해서 꼭 혈연가족이나 혈연으로 엮인 가족만이 아니라 진경 언니와 같은 그런 타자와 진정한 가족을 이제 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대한가족을 상상하는 그런 서사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방향성을 조금 분명히 잡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모순을 폭로하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어떤 주체적인 삶 이런 것들을 좀 전면화하는 그런 이제 서사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대한가족에 대한 어떤 성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면화하는 서사라거나, 이런 어떤 방향성을 조금 더 분명히 하셨다면 훨씬 더 주제의식이 좀 선명한 그런 소설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면 아쉬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어떤 가족 구조를 폭로하거나 또는 대한가족을 어떤 제시하는 그런 소설이었지만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집어줘서 분명하게 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권경희 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저도 처음 제목이 거미줄이라서 이 거미줄이 그 상징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거미줄의 그 끈적한 그 점성이 방사실로 이렇게 무엇이든 다 해감아 버리는,
그래서 나도 이런 가족들에게 이렇게 뭐 휘말려 가는 듯한, 나는 그 거미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의미가 있던데요. 그런데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결혼인가 가족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경 언니의 그 가족이 이렇게 있던데요. 그런데 이제 뭐 40쪽, 뭐 43쪽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남편 경준의 그 태도, 그 다음에 시부모의 태도, 일본인 그 노인에게 행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결혼 문제인가 생각해보면 결혼이나 가족 문제보다 저는 또 이게 이렇게 다르게 조금 읽혔어요. 인간에 대한 그 태도, 그게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 소설가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 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또 다르게 읽은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일단 이 소설을 읽으면서,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이 소설을 다 읽고 났을 때 질문이 저한테 하나 던져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마찬가지로 가족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완전한 타인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이면 가족이 됩니다. 그죠? 가족이 되고, 만약에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완전한 타인들이, 시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결혼이라는 제도로 하나의 가족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경 언니와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고아원에서부터 같이 자랐어요.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친해요. 내가 힘들 때 진경 언니가 내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도와주었고 내가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기도 하고 내 결혼식 때 들러리도 서주고 그다음에 부모 대신에 내 그 자리에도 나갑니다. 그럼 진경 언니는 법이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난 뒤에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졌거든요. 가족이 뭐냐? 그럼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결혼이라는 제도,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상에 내 이름이 있어야만 그게 가족인가? 그럼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친자매처럼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옆에서 다 도와준 진경 언니는 가족이 아닌가? 그럼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가족이 뭐냐는 거죠. 그런 질문을 저 자신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어떤 방향성, 여기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라든지 가족 구조의 어떤 그런 거를 폭로한 게 조금 더 명확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죠?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고민했던 부분들하고 겹쳐져서 제가 사실 뭔가 이렇게 덧붙일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이전의 소설들도 그런 고민과 겹쳐진 소설들이 많았고 이 소설 역시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거미줄처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끈적거리고 막 휘감기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그냥 확 뭉개져 버리기 쉬운 그런 관계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생각,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도 다를 것이고 이 소설 속에서 그 주인공이 생각하는 것과 또 시부모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고 쓴 소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나 질문해도 되죠? 네. 선생님. 그 소설 속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경준에게, 그는 무감각했고,
나는 예민했다. 이게 실제 결혼 생활하고 거기서 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 그거는 아, 죄송합니다. 애가 있는데. 네.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우리 집에도 있어서. 네. 아,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아, 네. 아, 네. 아, 왜 고아로 설정을 했는지 주인공을. 네, 선생님. 네. 아, 그 고아였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가족에 대한 좀 환상이 더 커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아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박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니와 법적으로는 맺어지지 않았지만 더 가족보다 끈끈한 사실은 그런 관계였는데도 그것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네,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은 이미욱 작가의 같은 계절에라는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건경이 독자님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같은 계절에라는 이 제목에서 우선 그 선우하고 그다음에 동주가 이게 봄에 그 찔레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모를 내는 그 계절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병치를 이렇게 시켜서 굉장히 이렇게 그 동주에게 위로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참 잘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 선우의 친어머니하고 동주의 그 친어머니 사이의 그 행동이 선우의 친어머니는 정말 버린 걸까? 이제 선우는 모르지만 이제 미루 짐작해 보건데 잠깐 이렇게 엄마가 이제 잠깐 이제 아버지랑 잠깐 이렇게 별거한 그런 내용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동병상련을 촘촘하게 잘 연결해서 잘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그 공감이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저는 이제 인상적인 게 가슴이 짠하게 만드는 게 그 동주의 베트남 쌀국수가 먹고 싶다는 그 말을 보고 이 엄마가 보고 싶다는 이 말이 저도 독자이면서도 소설을 읽으면서도 저도 또한 또 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삶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찐한 아주 여운이 남아서 저에게는 굉장히 이 작품이 굉장히 잘 읽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되니까 김경희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이제 보태면, 근데 제가 이번에 소설들을 읽으면서 이제 여전히 우리 그 여성 작가 이제 선생님들은 역시 이제 이 가족이라는 이 구조가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 그러니까 그게 가장 주요한 실존적 고민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이미욱 선생님의 이 소설도 저는 역시 이제 반가족주의, 이런 그런 상상력에 좀 지지된 그런 이제 서사로 읽혔는데, 이제 이 소설은 할머니가 살았던 오래된 시골집으로 이제 이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이 집이 이제 비게 되고 아버지는 은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의 이제 그 시골집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집에 수리, 옥상 방수하는 그 수리를 위해서 가족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데, 이제 주인공은 이제 여성 인물인 선우라는 인물인데, 이 선우라는 여성 인물을 초점하자로 해서 이 소설은 이제 이 이벤트, 그 옥상 방수라는 요 집고치기
이벤트를 계기로 모이게 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뭐 원만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이들 가족은 가족으로 인한 어떤 상처들을 다 조금씩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존재들입니다. 가령 이제 어릴 적 할머니 손에서 이제 이 여성인물 선우도 이제 할머니 손에 자라는데, 그래서 이제 소설을 읽다 보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렇게 별로 아주 원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소원해 보이고, 또 어머니는 이제 이 작품 속의 선우의 어머니죠. 선우의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해묵은 어떤 감정, 뭐 어머니들이 다 해묵은 감정이 있겠지만 해묵은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소설에서 가장 부각하는 가족의 문제는 삼촌네입니다. 이제 할머니와 함께 이제 이 삼촌이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 삼촌이 이제 40살에 20살인 베트남 여성 탕트라는 인물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인 동주를 낳는데, 이 탕트라는 이 베트남 여성은 홀연히 이제 아이를 낳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삼촌은 재혼을 하고 동주는 친모인 탕트의 부재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줄곧 아주 침묵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이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우라는 인물이 이 삼촌네나 동주하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이 집고치기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선우하고 이제 선우와 동주가 이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의 후반부로 가면 이제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선우는 이 동주의 아픔에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을 하고 동주와 그녀는 비로소 이제 소통 가능한 존재로 서로 끈끈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유대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설의 마지막은 이 동주의 삶이나 선우와 동주의 어떤 새로운 관계의 어떤 희망을 부여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건을 뭐 설정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이제 단편인데 이 단편의 규모에 비해서 엄청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편 규모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인물들을 이 서사에 배치를 이제 했는데, 이제 정작 인물들의 서사가 제대로 전개되거나 이제 치밀하게 좀 직조되기보다는 그냥 쭉 소박하게 나열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것으로 좀 약간 읽혔고, 탕트와 같은 이주 여성의 서사가 제시가 되지만 본격화되지는 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왜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는지 뭐 등등에 대한 어떤 구체적 맥락이 거의 없는 거죠. 그녀가 이제 그래서 이제 소설은 이제 이 베트남 여성, 이주 여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연유를 더 이상 추적하지도 않고 단지 동주와 선우의 관계를 이제 뭔가 만들어내기 위한 장식적인 어떤 서사 정도로 좀 소비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동주의 새어머니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냥 삼촌의 이제 그 아내인 거죠. 근데 이 새어머니는 동주에 공감하는 존재로서의 선우를 부각하기 위해서 좀 애꿎게 맥락 없이 좀 부정적 인물처럼 환기가 됩니다. 왜 이 여성이 부정적 인물인지는 또 그냥 뭐 동주를 좀 뭐 헤아려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읽히긴 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 이런 많은 인물들이 나올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가족의 문제를 뭐 이제 밀고 들어가든 아니면 이주 여성의 문제를 얘기를 하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단 하나도 뭔가 조금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신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같은 계절에는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인데 사실 엄마와 아버지도 굉장히 그렇죠. 뭐 뭔가가 많은 그런 부부입니다. 네. 뭐 아버지가 그러죠. 네 엄마는 수가 틀리면 아주 무시무시하다. 옛날에 아이를 두고 가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 중에서 선우와 동주가 서로 공감하고 또 소통하고 마지막에는 아까 건경희 쌤이 말한 것처럼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감동까지 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빠졌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엄마와 탕트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없으니까 분명히 뭔가
더 아픈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약간 과도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넣다 보니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작가님이 오셨으면 한번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안 오셨네요. 네. 혹시 객석에서 질문이나 또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면, 네, 정확한 대답은 못할지라도 아마 우리 김경애 선생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네네네. 혹시 질문 없습니까? 네네. 여기서 남편이 나오는데 지칭이 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아이가 있는데 이 묘하게 이 서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과 아이는 관계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나 남편이 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맺는 방식으로밖에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그 물에 빠져서 엄마가 멀어졌다는 개념과 이 탕트, 이거 뭐지, 남자 이름 뭐지? 걔가 엄마가 떠났다는, 동주요. 동주. 네. 둘 다 견딘다는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병치가 되는지의 문제를 제가 이미욱 선생님 대신해서 이혜리 선생님한테 한번. 아까 금경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 선우의 엄마는 잠깐 가출했다고 온 것 같고, 네. 네, 동주의 엄마는 네. 완전히 아이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네. 정말 병치가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미욱 무게감도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오셨으면 것 제가 한번 친한 사이니까 한번 네.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미욱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 사실 제가 읽다 보니까 이 시점이라든지 인칭의 혼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게 사실 뭘 노리고 쓴 건지 어떤 건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점의 혼란을. 저도 사실 시점의 혼란도 그렇고 남편을 계속 이제 그라고 지칭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라고 지칭할 때는 굉장히 이 인물이 조금은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남편으로 지시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그라고 해서 이 그가 누구지라고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남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혼란이 있는 것 같고, 그 선우와 동주를 유사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들에게 상처를 준 존재로 어머니, 그 탕트도, 선우의 어머니도 어머니를 소환을 하는데, 저는 이건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머니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머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뭐 어머니의 문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서사의 배치가 거의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아마도 작가 선생님도 조금 아쉬워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예, 감사합니다. 네네. 어머니와 탕뜨 이야기가 조금 아쉬웠다는, 저도 그렇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소설로 넘어가 볼까요? 단지 그는 피곤했을 뿐이에요. 이태영 작가의 소설입니다. 단지 그는 피곤했을 뿐이에요 라는 이 소설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 실린 5편의 소설 중에서 좀 가장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작품이 이 이태영의 이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4편의 소설들이 조금 낯익은 어떤 예측 가능성, 예외성이 조금 부족하다면, 이태영의 소설은 그런 이제 예측 가능성, 익숙함, 뭐 이런 걸로부터 부단히 좀 도주하면서 독창적인 어떤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독창성 혹은 이제 낯설음이 어떤 공감을 이제 불러오더라고요. 근데 그 공감을 불러오는 것은 이 소설이 육화하고 있는 그 기괴함이 우리가 사는 어떤 이 시대의 어떤 본질을 환기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굉장히 애매하지만 또 고민을 필요로 하지만 그런 것들을 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좀 읽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 그렇게 이제 아주 꼬아놓은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이야기는 좀 단순한데, 이제 아티스트를 중개해주는 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언젠가 예전에 이제 우즈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점액 괴물에 집착하고 있는 목공예가, 그러니까 목공예를 하는 예술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우즈라는 인물을 이제 그 의뢰인에게 소개해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아티스트를 중개해주는 이제 사람이니까 우즈라는 이 목공예가를 이제 한 의뢰인에게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인물은 이제 나라는 인물은 아티스트 중개업을 그만두고 5, 6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느 공당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티스트 우즈라는 인물이 찾아오고 그가 다녀간 이제 반년 후에 나에게 그 우즈라는 이 목공예가가 제작한 커피가루로 만든 이 커피가루는 이제 이 나한테서 얻어가거든요. 근데 이 커피가루로 된 커다란 조형물이 배달되고 그 조형물을 둔 이후로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오고 또 조형물에 막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니아들이 생기고 근데 그 이유는 별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입소문이 또 이제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카페로 막 몰려오고 해서 이제 카페를 확장을 하게 되죠. 옆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도 다 사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확장을 하는데 그래서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고 이 부정형의 이 조형물은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나의 삶은 평생 적자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 나의 삶이 갑자기 엄청나게 뒤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즈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 인물한테 자기가 준 조형물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완강히 거부를 하고 우즈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가르쳐준 이제 우즈의 집이라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죠. 근데 그곳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다가 주소는 그곳인데 그곳에는 그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주는 부재하고 그의 존재는 찾을 수 없고 그 사이 나는 예전에 우주를 소개해 주었던 의뢰인 사업가가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자신처럼 불가해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지만 이후에 돌연히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더욱더 두려움과 불안감에 이제 약물에 의지하다가 이제 급성 약물 중독증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카페에서 일하던 이제 아르바이트생의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또 지목이 되고 증거불충분으로 나오게 되지만 카페에 도착해 보니까 지난날의 명물이던 커피로 만든 그 기괴한 조형물은 녹아내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점액이 된 그 부패한 조형물 속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귀걸이가 발견되면서 그 조형물에서 풍기던 그 엄청난 악취가 바로 시취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결코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서 나는 막 달아나면서 갑자기 이제 큰 도로로 뛰어드는 막 어딘가로 이제 달아나야 되는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또 내가 도망쳐봐야 결국 도망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큰 도로로 뛰어들어서 이제 소설은 마무리되는데 그게 아마도 도로로 뛰어들면서 이제 그의 죽음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소설에서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읽고 이게 뭐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 2번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 이 기괴한 조형물, 이제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점액 괴물을 만드는 이 목공예가라는 도대체 뭔가, 누군가, 그리고 그 목공예가가 주었다는 그 기괴한 조형물, 이 삶을 막 변화시키는 나의 삶을 이게 뭐냐라는 이제 고민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저의 얕은 생각으로 우리가 불러낸 내 안의 욕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해가던 나에게 또는 사업가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준 오로지 이제 그러면서 이 나나 혹은 사업가나 또 우리 모두가 이 나나 사업가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데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로지 생존에 골몰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팬데믹이라서 더욱더 생존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된 거죠. 또 이 신자유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도 결국은 생존에 골몰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이제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 생존에 골몰하는 동물적인 삶에 우리가 집착하고 때문에 이제 성과에 집착하는 이 피로 사회, 이 주인공이 이제 이 제목도 피곤하다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피로 사회 혹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주체인 이 소설 속에 있는 나나 우리가 불러낸 어떤 자본지상주의적인 욕망이 바로 이 기괴한 조형물 혹은 그 기괴한 조형물을 만드는 목공의 가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끈적한 점액질과 같이 말끔히 제거할 수도 없고 늘 우리에게 끈적끈적하게 들러붙는 그것이 결국 나와 이웃의 삶을 점령하고 유린하고 또 마침내 박탈하지만 좀처럼 우리는 이 괴물 같은 어떤 욕망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다 또는 해방될 수 없다는 어떤 공포스러운 사실을 이 소설은 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를 그 욕망에 잠재된 폭력성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좀처럼 그것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고 죽음만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닐까.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내가 그것이 뭔지 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 정체를 모른다면 이렇게 두렵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것이 이 신자유주의 자본지상주의, 자본중심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의 어떤 욕망, 길들여진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태영의 소설에서 이 조우하게 되는 이 그로테스크한 판타지는 저한테는 단지 충격이나 공포를 유발하기 위한 단순한 어떤 기괴함, 낯설음, 혹은 독창성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본질을 포착하고 재현하려는 어떤 사실주의적 판타지,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지만 그런 사실적인 판타지 혹은 의미심장한 그런 이제 기괴함으로 이제 읽혔습니다. 이 피로 사회가 불러낸 자본지상주의의 욕망을 말한 것이다. 사실적인 판타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상은 정말 문학평론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일반 독자는 어떻게 읽었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이렇게 해석해 낼 수 있는 독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건경희 선생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굉장히 이게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서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다른 소설을 읽었을 때 어떤 서사의 논리성이 이렇게 그래도 소설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는 그런 논리성을 제가 찾아가면서 읽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어떻게 봤냐면 정말 느낌 아닌 느낌으로 이 소설을 접하게 됐는데 고야의 그림이 저는 생각났어요. 고야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자기 시골에 있는 자기 집에 치과하면서 벽에다가 굉장히 어두운 인간의 어떤 내면의 어두운 그림을 그린 그런 느낌이 확 이렇게 다가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인간의 그 욕망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게 밑에서 쭉 이렇게 눌려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그런 어떤 추한 욕망을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 소설을 봄으로 해서 봐버린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됐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다른 주체가 나를 보는 응시하는 아주 보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추한 면을 보고 싶지 않은 그걸 내가 이렇게 보는 듯한 그게 보면 124쪽에 보면 벌레의 얼굴, 빌어먹을 당신의 얼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주나 나나 그게 내 얼굴이 아닌가 나의 이 저변에 깔려있는 그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 영화 킬링 디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거기서도 이유 없이 그 소년이 그 다른 가족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그 치료하다가 의사의 실수로 그렇게 짐작만 되는 그랬는데 이유 없이 이 소년이 이 다른 가족에 들어와서 희생제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죽여야 끝난다라는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영화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다 그랬는데 이 소설도 딱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정말 어떤 돈이나 물질,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이 최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딱 읽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일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이런 죽음만이 우리가 이 인간의 욕망에서 이 엄청난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소설을 처음에 편집위원으로서 초고를 먼저 읽었습니다. 읽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일 먼저 우주가 정말 사람 이름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전 게임을 전혀 할 줄 모르고 게임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우주가 정말 사람 이름일까? 이 소설에서 이런 의문이 제일 먼저 들어서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찾으니까 뭐가 막 나오더라고요. 우주가 슬라임의 한 종류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분명히 어떤 뭐 인간 욕망,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의 최후를 이야기한 게 아닌가. 어떤 그래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이 자본지상주의의 욕망의 끝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임승용 선생님 우주 아시죠? 게임 해보셨으니까 슬라임의 한 종류라는 거 아세요? 안 해보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주를 찾아보니까 걸쭉하게 흘러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슬라임이라고 왜 애들 만지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우주는 몬스터라. 괴물이라는 뜻이고요. 이 점액질의 부정형의 몬스터를 우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게임에서. 우주는 특징이 게임 속에서 말입니다. 지성이 없고 근처에 있는 건 무조건 집어삼키며 정신까지 공격을 하고요. 공격하는 무기를 집어삼키고 모험자들을 통째로 녹여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몬스터입니다. 그들에게 남는 건 오로지 식욕밖에 없고 생명체는 무엇이든지 집어삼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작품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우주가 뭔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3쪽에 보면 데케릴리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이게 죽은 사람 그 앞에 그 조각상을 만들어 줬는데 막 어마어마한 불을 취하고 난 뒤에 죽었다는 그 사람의 조각상 바닥에 데케릴리라는 문구가 새겨져야 한다는 점이었다라는 그런 게 나옵니다. 데케릴리도 게임상에 있는 말이었어요. 네, 알고 보니 어떤 그 크룰루 신화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의 아버지 하워드 필립스 러버크래프트의 크룰루 신화의 몬스터 쇼거스가 외치는 말이라고 합니다. 데케릴리.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 작가께서 쓰신 이런 우즈라든지 데케릴리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게임에 나오는 어떤 말이었던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게임을 전혀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이 읽을 때는 이 소설을 완전히 다르게 읽을 수 있었는데 혹시나 이 작가의 의도는 단지 피곤해서 어떤 게임의 한 형태로 이 소설을 쓴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제 혼자서 공부하고 난 뒤에 그런 의심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열심히 네이버 찾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우즈 몬스터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돼서 저 자신 조금 신기해가지고 네,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읽고 사실 이태영이라는 이 작가의 작품을 제가 처음 이제 좋은 소설을 통해서 읽었는데 이 작가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천문학으로 등단을 했고, 예, 그랑기뇰이라는 작품집을 냈고, 그랑기뇰이라는 게 뭐 굉장히 그 프랑스의 이런 기괴한 그런 그로테스크한 거를 쭉 보여주는 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작품집 속의 이 이태영의 소설 전반이 이러한 기괴함, 그로테스크함, 점액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주요하게 등장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이태영이라는 이 사람이 인터뷰한 기사를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왜 이런 그로테스크함을 왜 추구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이태영 작가가 자신이 그려내는 모든 인물 배경 장면은 내가 보고 경험한 세계를 굉장히 리얼하게 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껏 살면서 경험한 세상에 대한 감상문이고 오히려 너무 직접적으로 세상을 묘사한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타지는 그냥 단순히 기괴함과 놀라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리얼한 포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예. 이제 그런 측면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말 인터뷰를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네요. 네. 어쨌든 굉장히 독창적인 작품이었고 그 속에서도 뭔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작가께서 오셨다면 참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그럼 다음 소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정미영 선생님의 겨울 언양입니다. 김경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소설 이제 정미영 선생님의 이제 겨울 언양인데 이제 이 제목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이 소설의 특징은 이제 언양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부각한다는 점이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다만 이 소설에서 언양은 매우 사적인 기억의 장소일 뿐이고 공적인 기억과는 전혀 무관한 곳으로 장소로 이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이 이제 훈정이라는 여성 인물인데 이 훈정이라는 여성의 첫사랑이에요. 여기서 이제 첫사랑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내가 보면 이제 첫사랑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첫사랑의 기억을 환기하는 장소로 이제 언양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은 이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훈정은 이제 소설의 전반부에 보면 이제 손님으로 5명의 여자 손님들이 이제 오고 그 여성 손님들이 우연히 꺼내든 언양의 이제 언양 얘기, 언양의 자수정 동굴, 뭐 작천정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밥 먹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불현듯 이 훈정이는 22살 적에 연일이라는 인물과의 어떤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이제 언론사 기자 대학 다닐 때 언론사 기자로 있던 그들은 이제 언양에 취재를 가게 되고 연일은 그곳에서 어릴 적 헤어진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자 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다 이제 훈정이하고 연일이는 언양에서 불가피하게 하룻밤을 이제 함께 보내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연일이 그 후에 뭔가 둘이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연일이 이제 군대에 간 이후로 연락이 끊어지고 이제 그들은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연일이 몇 통의 편지를 이 훈정이한테 보내오게 되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 훈정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훈정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훈정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듣게 된 이 손님들의 얘기 속에 나오는 그 언양의 얘기에 이제 22살 적의 연일과의 추억을 이제 떠올리고 지금은 이제 이 연일이는 시인이 이제 되었는데 이 시인이 된 연일과 이루지 못한 어떤 사랑을 좀 아쉬워하고 좀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소설입니다. 향수의 서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사를 위해서 사실 이 언양이라는 장소는 일종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소설에서는 훈정과 연일의 20살 언저리의 풋풋한 사랑 혹은 훈정의 향수 어린 어떤 감정을 전경화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후경으로 배경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후경으로 물러나는 가장 주요한 이제 장소가 언양이고요. 그 다음에 5명의 여자 손님들도 이제 배경이 되고 또 이 훈정의 어머니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가 언급은 되지만 이제 또 뒤로 물러나 있죠. 그래서 훈정의 식탁을 방문한 여자 손님들의 등장은 이제 훈정이가 추억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에 불과하고 또 어머니는 연일과의 이별을 이제 극화하기 위한 어떤 존재로 서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미하게 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 기억과 공적 기억이 결합된 장소로서의 언양을 재현할 수도 있었고 또 혹은 어머니 딸의 서사를 구축할 수도 있었고 또 결혼과 이혼을 통과하면서 이제 여성의 어떤 실존적 고민을 담아내는 그런 여성 인물의 삶을 부각하는 소설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은 또 훈정과 그 손님으로 온 여성 인물들과의 어떤 조우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이야기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와 같은 다양한 가능성의 서사를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는 그런 얘기들 중에 뭔가가 풀려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소설은 조금은 개인적이고 조금은 좀 평범하고 낯익어 보이는 그런 연애 서사로 좀 머물고 말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권경희 선생님. 네, 저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설을 읽고 그 대학 시절의 어떤 향기들이 이렇게 싹 느껴져서 약간 그런 풋풋한 어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작품에서
보면서 미로라는 단어를 또 집중하게 됐는데요. 겨울 언양 이렇게 했을 때 언양에서 나와 그 훈정이와 연희의 관계, 그리고 이 훈정은 어린 시절 중학교 때 그 어떤 레시피를 보고 어떤 요리를 했는데 엄마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은, 그래서 요리사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요리에 들어갈 만한 풀이 있었는데 그 풀 이름을 계속 몰랐던 거죠. 그 풀도 찾고 있었고, 또 연일도 마찬가지로 자기 어머니를 찾으면서 자기 길을 또 찾는. 미로는 처음에 입구나 출구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양이라는 곳은 길을 찾아 헤맸는데, 미로에 들어가서 헤맸는데 다시 또 그 길을 찾기까지 그 입구로 다시 출구처럼 향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읽혀서 굉장히 좋았고, 정말 찾던 길이라, 찾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요리사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연희의 뭐 시인으로 K 시인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더 씌워져서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서 저로서는 상당히 재미있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작품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는데요. 연애의 서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경인 선생님께서는 언양이라든지 5명의 여자들과 또는 엄마의 서사가 후경으로 물러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여기서 이 여자들을 왜 등장시켰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가께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님들의 목소리에서 고전적인 문의를 느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엄마 이야기하면서 음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엄마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는 엄마는 아무런 걱정도 흔들림도 없었다 라고 하고, 결국엔 엄마가 병원에 이제 가시고 난 뒤에는 내가 이 식당을 물려받게 되는데, 훈정은 모든 일이 실패하고 난 뒤에 요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전 이게 아마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어쩌면 진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요리 속에 이 5명의 여자들처럼 손님들이 오면 그들의 목소리에서 어떤 그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고전적인 어떤 삶의 의미, 또는 나이테 같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 훈정이라는 이 주인공이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22살 때 그리워했던 그 연일이라는 남자를 떠올리게 되고, 그 연일이 어떤 옛날에 잘못 도착한 곳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던 그 연일을 지금 이렇게 소환하는 거죠. 소환해서 마치 옛날에 그 김치찌개를 끓일 때 빠뜨린 그 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일이 떠오르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권경희 선생님하고 또 우리 또 사회 맡으신 박향 소설가가 너무 잘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 그 의미를 짚어주셔가지고 저는 아까 권경희 선생님이 미로라는 말씀을 하신데, 저도 그때는 미로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나고 보면은 젊은 시절이나 그때는 뭔가 뚜렷하게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었다는 그 모든 시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흔적도 없이 허물어진, 그 길도 찾지 못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양이라는 장소가 작천정을 품고 있기도 하고, 또 작천정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옛 시절의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작천정을 한번 가본 적도 있고 몇 번 가봤는데, 여기 얘기를 한번 꼭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장소가 불러오는 그 가치, 그게 또 젊은 시절을 좀 떠올릴 때 어떻게 보면은 장소성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양이라는 장소가 또 보면 그 작천정이 또 물이 좋고 미나리를 키운다는 그 얘기도 있으면서 이 주인공의
얘기는 언양이라 생각하면 항상 조금 자기 젊은 시절로 회귀할 수 있고 좀 더 맑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그냥 겨울 언양이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초록풀, 예. 그것을 제가 처음에는 어떤 명칭을 생각했는데 그거 숨기면서 쓰기는 썼거든요. 분명히 돼지고기 뭐 이런 요리에 들어가는데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 풀이어야 돼 하다가 그게 마지막에는 이 풀 이름을 찾았다고 할까 하다가 끝내 그냥 못 찾고 그냥 향기롭고 뭔가 이렇게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조화로운 어떤 풀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쓰고 싶었다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좀 나이가 좀 들다 보면은 젊은 시절에 연애를 저는 사실 연애 소설을 거의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연애 소설은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냥 미로에서 자기가 이제 찾아 나온 한 50대 초반의 어떤 여자 이제 자기 삶에 이정표를 스스로 채워 나가는 그런 여자를 좀 쓰고 싶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네, 저는 재밌게 잘 읽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또 저 스스로 또 약간의 질문도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언양이라는 장소를 소설 속에서 소환해낼 때 언양이라는 장소는 꼭 필요하고 작천정도 필요한데 이 훈정이 어떻게 언양이라는 장소를 소환해냈는가 하는 방법에서 이 손님들의 대화를 통해서 기억해낸다는 게 조금 저는 아쉬웠어요. 네. 좀 물론 조금 억지스러운 게 있죠. 그냥 항상 생각은 하지만 가보지 못했던 곳, 또 생각도 하지만 또 살아오면서 감히 발을 근데 갔다 하더라도 그 20대 때 그 언양은 사라지고 없겠죠. 그때는 차가 터미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묘사한 데는 되게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되게 복잡하게 첫눈에 봤을 때는 어린 눈에 봤을 때는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상가 건물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게 그렇게 보면은 그 손님들이 와서 어떻게 그래 하필 작천정 얘기를 하고 언양 얘기한다고 그게 얘기가 될까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또 언양에 내가 갈 일이 있는데 뭐 이렇게 처음에는 좀 다른 장치를 쓸까 하다가 그냥 한울 수 없다 그냥 얘기를 듣고 그냥 언양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 저도 좀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참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소환해내는데 좀 더 필연적이고 그리고 우연적이지 않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았거든요. 네. 지금 선생님 더 하실 말씀? 아니 저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이제 참여하면서 이렇게 그 좋은 소설 수다가 이제 일반 독자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방식은 전 이제 처음인데 오늘 계속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비평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작품과 독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품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독자분이 아주 촘촘하게 세심하게 작품을 읽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쉽게 소설을 읽고 좀 재단하듯 말씀드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우리 작가 선생님들이 그 소재의 발굴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장 자신의 실존적인 고민과 실존적 경험을 작품으로 쓸 수밖에 없고 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소설을 만드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편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 꼭 이 가족이나 또는 내 옆에 누군가의 어떤 애정관계나 이런 걸로만 구성될까? 내 실존적인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좀 아주 익숙한 것만 이제 조금 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의 말씀이 굉장히 외람되지만 그런 측면이 사실은
이제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아주 좋은 부분은 굉장히 좋았지만 또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처음 말씀하신 어떤 독창성과 예측 가능성, 그 소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거든요. 예, 그게 또 우리 작가들의 어떤 숙제가 아닐까, 어떤 문제의식 또는 소재의 다양성,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치열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경희 선생님, 오늘 소감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 땅의 소설가분들은 어쩜 이렇게 새롭게 쓸 수 있나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독자로서 이렇게 제 소임을 다하느라 혹시 무례한 그런 언사가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에 이런 자리에 처음 참가하게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처럼 굉장히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